이제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2번이죠. 다음 위험물의 저장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화 방법으로 주수 소화가 적당하지 않은 것은 주수 소화가 물로 소화하는 거죠. 물은 이제 금속이랑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닿으면 안 되는데 요 두 가지 물질 중에 답이 우리가 이제 이 수소와 나트륨이 삼류인 걸 알고 있으면 이걸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요 화학식을 좀 뜯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수소와 나트륨이 나트륨과 이 수소로 해리가 되잖아요. 이게 폭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염소산 이온은 뭐 크게 뭐 물질이 어떤 폭발이나 뭐 그런 거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 수소는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류인지 2류인지 3류인지 금속 물질인지를 굳이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반응성이 되게 있다라는 그 내용과 두 번째는 발생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어떤 물질이 위험한지를 알면 답을 체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보기에서 열거한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모두 합한 것은 여기 보면 이제 과염소산만 6류고 나머지 다 1류거든요. 그래서 해당 물질의 지정 수량을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각각 과아이오딘산부터 시작해서 300, 300, 300 그리고 과염소산염류가 과염소산류가 이제 50kg 해서 다 더하면 950kg이죠. 이거는 처음에 나온 표를 암기하시는 것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외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시험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벤젠 화재 소화약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벤젠은 기본적으로 어, 이게 사류구 제1석유류 물질로 이제 물에 녹는 성질이 없어요. 그리고 비중도 물보다 좀 작아서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그래서 이게 주수소화로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포소화약제로 쓰고 또 이산화탄소 요 두 가지로 우리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물을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 씁니다. 그래서 어, 정확히 물로써 이제 소화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가 않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가솔린의 화재 시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는 이제 사류 위험물이 봉상 강화액 소화기로 이제 진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봉상 강화액 그러니까 봉상이라는 방법이 물줄기로 이제 불을 끄는 건데 이제 무상은 이게 강화액이 물 속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물로서 진화를 못하는 성질을 좀 보완하기 위한 성질 그것으로 이제 강화액으로 만들어서 소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상은 이게 질식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세하게 뿜어서 겉표면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봉상의 스타일은 물줄기로 이렇게 끄는 거라 이게 질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를 그러니까 기름 화재인 경우에 봉상 형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면 불이 더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상 강화액 소화기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가솔린의 화재.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위험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아래에 있는 표를 암기를 하셔야겠죠. 네.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힘들지만 암기하시면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번이 맞죠. 8번 제2류 위험물의 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류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이류. 그리고 1류가 산화성 고체예요. 그러면 이류의 특징이 얘는 산소가 자체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산소를 받아서 본인이 산화되는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1류와 2류를 섞으면 이게 불이 크게 난다고 했죠? 얘가 없는 산소를 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산소가 없어서 산화성 물질과 결합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 시 본인은 산화되겠죠. 그리고 연소율이 높습니다. 근데 초기 화재 발견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의 화재 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 이거는 그 적응성 그 표 전체를 암기하셔야 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과산화나트륨은 그 산화성 고체 1류고요. 주로 이제 소화약제로 쓸 때 탄산수소 염류, 건조사, 팽창질소, 팽창진주암 등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가 2번이죠. 10번도 그 관련 표를 암기하셔야 푸실 수 있는데 요 문제는 그냥 외우세요. 이게 좀 자주 나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1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적응성이 어떤 위험물에 가장 효과적이냐. 이산화탄소는 질식 효과가 메인입니다. 질식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사류에 제일 잘 먹히고요. 이류에도 부분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인화성 액체잖아요. 석유, 뭐 가솔린, 뭐 이런 그 뭐 제1석유류, 제2석유류 다 이제 인화성 액체인데 얘네들은 이제 물로 소화하기보다는 질식 소화를 통해서 질식과 냉각 소화를 통해서 이거를 불을 끌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잘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위험물의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의 연결로 틀린 것은 보시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이랑 반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포소화약제가 이게 수계잖아요. 그래서 포소화기로 마그네슘을 진화를 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물통 또는 수조를 이용한 소화가 공통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은 제 몇 류인가? 여기 보시면 이게 답은 이제 5류하고 6류거든요. 네.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반응성 물질이잖아요. 이 자기반응성 물질 같은 경우는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말고는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식 소화를 해도 외부로부터 산소가 공급 안 돼도 물질 내부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갑게 만들어서 이제 진화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와 육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전기 설비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응성을 가지는 소화 설비를 묻는 문제죠. 전기 설비가 물로 생각보다 소화가 잘 됩니다. 그 물로 소화를 할 때 물을 그 배출하는 형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상, 적상, 무상. 봉상 같은 방식은 이제 물줄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루는 전기 설비를 이제 화재 진화는 좀 어렵겠죠. 적상은 굵은 빗방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빗방울인데 굵다. 무상 같은 경우는 안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미세한 입자이죠. 그래서 보통 전기 설비 화재 발생 시에
이 형태의 배출, 방출 형식을 이용을 해서 화재를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삼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이건 아래 내용을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물이 일반적인 소화약제로 사용될 수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은 거의 대부분 모든 소화에 다 적용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 B급 같은 경우는 여기 유류화제거든요. 네. 유류화제에는 물로 소화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다 맞는데, 네. 기름으로 인해서 불이 발생했을 때 물로 끌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염소산 염류에 대해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는, 염소산 염류가 이게 인류인데요. 인류가 물로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알칼리 금속 성분을 가지고 있는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염소산 염류나 뭐 이제 브로민산 염류, 질산 염류 이런 것들은 수계 소화 장치로 충분히 진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포소화 설비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결국에 포도 이제 수계에, 그러니까 물이 포함된 소화 설비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포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좀 범위가 넓은 표면을 냉각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재발화를 방지하는 데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8번입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의한 소화 적응성이 없는 것은, 이게 나이트로글리세린인데, 이게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얘는 대량의 물로 소화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그 질식 효과도 안 먹히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지금 산소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자체 구조 자체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질식, 그러니까 표면에 어떤 뭐 거품을 피복을 하던 뭐 반응을 안 하게 뭐 하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물질이 분해되면서 연소가 계속 반응을 하기 때문에 냉각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분할성 가스 소화 설비에는 얘는 적응성이 전혀 없다가 답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금속 나트륨의 연소 시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나트륨이잖아요.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물은 안 돼요.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이산화탄소와 나트륨이 서로 반응을 하면, 잘못하면 이제 폭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팽창 질성만을 사용해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20번입니다.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 그 육류가 산화성 액체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육류 물질이 이제 과염소산, 그리고 과산화수소, 그리고 질산,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산화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산화 반응을 늦춰줄 수 있는 방법은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로 냉각 효과를 주면서 반응을 좀 늦춰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희석 효과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 물이 가장 좋은 그런 그 소화 설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옥외전 소화 설비가 물로 하는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2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기준에서 펌프를 이용한 가압 송수장치의 전향적 H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가압 송수장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가 수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이용한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펌프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가수조의 그 낙차 구하는 공식이 있고, 그 압력 탱크를 이용해서 걸어줘야 되는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고, 또 펌프를 이용할 때 펌프에 필요한 그 전체 양정, 그 높이에 대한 그것을 힘으로 환산한 그것의 크기가 얼마냐, 세 가지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선 답만 말씀드리자면 답은 2번이에요. 그럼 이게 왜 2번이 이게 펌프식으로 했을 때 이게 되는지를 제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임의의 그 2층 건물에 있는 옥내 소화전함에 물을 이제 끌어올릴 때 이 펌프에 가해져야만 되는 그런 힘의 크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선 그 물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펌프에서 특정 힘만큼을 걸어줘야 이 우선 관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차, 높이도 위치 에너지도 어쨌든 위로 올라가려면 필요하니까 그만큼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호스를 통과할 때 저항값이 있는데 그 저항값 이상으로 또 나가야 되고 또 노즐 선단, 이 선단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 호스 끝을 이야기합니다. 끝에서 방사되는 힘의 세기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게 350 킬로파스칼 이상. 근데 요거를 미터로 환산을 하면 이게 35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전 하면서 호스를 다 통과하고 나서 호스에서 물을 딱 뿜었을 때 위로 35미터 이상은 날아가야 돼요. 네. 그 정도 힘의 세기로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양정인 이 전양정을 구하는 식은 요 H1이 요 호스에서 이 그 나가는 힘을 의미하고요. 요 H2는 요 관을 통과할 때 힘을 이야기를 하고요. H3는 요 낙차값을 의미를 합니다. 낙차값은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은 이제 커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35m는 요 노즐 선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이 기준값, 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값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 세 가지를 더한 값이 이제 전 양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뿜을 때 얼마만큼의 그 힘이 필요한가 그것을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다 더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값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고가 수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 23번과 24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에 그대로 명시된 내용을 암기해서 푸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다. 25번입니다.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얘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그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설비의 분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오른쪽으로 뭐 어떤 그 뭐 1류, 뭐 2류, 뭐 금수성 물품에 뭐 적응성이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이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 할로젠 화합물, 그리고 분말 소화설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소화설비가 거기에 해당되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26번입니다. 포소화설비의 고정포 방출구를 설치한 위험물 탱크에 부속하는 보조포소화전. 이 보조포소화전에 대한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보조포소화전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사 압력은 0.35 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분당 방사량은 400리터 퍼 미닛입니다. 그 대부분의 그 소화 설비의 방사 압력이 요 값이거든요. 즉
소화전 계열 같은 경우는 요 0.35 이제 메가파스칼 요거 길이로 환산하면 35m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22번인가 나왔던 문제에 그 전향점 구할 때 요 값을 더해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무튼 포소화전을 기준으로 분당 방사량은 400리터 per 미닛 이상으로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7번입니다. 5개 소화전 설비에 소화전이 3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이제 수량 구하는 문제인데요. 요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제 1개, 2개, 3개, 4개까지는 이제 숫자대로 하는데 5개, 6개, 7개 있더라도 요거는 이제 4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많으면 다 4를 기준으로 계산값에 넣고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행히 4 이상 아니니까 3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3개 곱하기 13.5 큐빅미터를 곱하면 총 수량이 40.5 미터 세제곱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 곱하기 13.5를 곱하는 것이 기본 공식이고 4개 이상이 되더라도 4개를 기준으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0번 포수화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서 압력 수조의 압력 산출 시 필요 없는 것은 압력 수조는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문제 풀 때 설명드렸는데 가압 송수 장치에서 3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 중간 것이 이제 압력 수조 방식이에요. 압력 수조 방식은 이제 어떤 낙차나 전향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값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력수조 탱크 자체가 그 이제 탱크 안에 일정량의 압력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고 이것을 개방했을 때 그 압력값에 의해서 이제 안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 공식이 네, P1, P2, P3, P4 이 4가지를 더한 값을 필요한 압력 값으로 설정을 해서 이 소화전 설비 탱크 안에 집어넣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 4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그 P1 값이 여기서 노즐 방사 압력 값이 들어가야 돼요. 결국에. 그리고 P2는 이제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압, 그리고 P3는 낙차의 환산 수두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P4는 이제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옥내소화전이랑 포소화 설비 압력 수조 공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옥내소화전 압력 수조식에서는 0.35 메가파스칼 값이 아예 정해져서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세부 기준 제 133조를 보면 그 포소화 설비 압력 수조식은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129조에 있는 그 옥내소화전 방식은 식 자체가 같은 압력값인데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그리고 0.35 메가파스칼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노즐 선단의 마찰 손실 수도압 같은 그런 그 값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2번입니다.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 간의 벤츄리 작용. 펌프 가압수의 포서와 약재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약재가 흡입, 혼합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여기 이제 펌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벤츄리 관이 있는데 관이 점점 가늘어져요. 그러면 동일한 이제 그 유체가 이동을 할 때 관이 좁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그 빠른 속도에 의해서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 하단에 이제 포 원액을 저장한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그 변화로 인해서 이게 빨라지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섞여서
방출되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츄리 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프레셔 프로포셔너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3번입니다. 포소화 약제 혼합 방식인데 이제 포원액을 송수관에 압입하기 위해서 포원액용 펌프를 별도로 설치한다. 얘는 그 펌프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물을 보내는 펌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포원액을 보내는 펌프가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답은 4번입니다. 34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 설치 기준, 법령으로는 위험물 안전 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 제 134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답은 4번입니다. 네. 이거는 뭐 암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어떤 그런 특성들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설치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아래 보시면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해야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 자체 한번 외워두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35번입니다. 이 문제도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제 134조에 보면 이게 그냥 90kg가 아니라 분당 90kg예요. 그래서 90kg per minute 시 기준입니다. 그거까지 같이 숙지를 해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38번입니다. 할로젠 화합물 소화 약제가 전기 화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얘는 전기적으로 부도체거든요. 할로젠 화합물이. 왜냐하면 할로젠 화합물이 다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전기를 날라줄 수 있는 그 전자가 없기 때문에 부도체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9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핵심 키워드가 가압식 분말 소화 설비의 그 압력 기준이거든요. 그 분말 소화 약제는 이제 고압가스로 이제 밀어내는데 압력이 너무 세면 배관의 노즐, 파손, 분말의 비산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준 압력을 이제 2.5 메가파스칼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압력 조정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얘는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 그냥 수치를 암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압력을 조절한다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40번입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의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얘 말고는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 죄송합니다. 2등급이나 3등급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답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인데 그 기준 표 있습니다. 책에. 그 내용 통해서 이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44번입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 얘네들은 금속 성분은 다 안 돼요. 그리고 인화성 고체는 이제 인화성 고체라는 개념 자체가 불이 잘 붙는 고체잖아요. 그래서 물과의 반응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냉각이나 물을 이용해서 이제 질식 소화로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화성 고체만 요 보기에서는 물로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45번입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이게 경보설비의 종류를 찾는 문제인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체에 무선통신 설비가 경보설비가 아니에요.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화 활동 설비 안에 들어가요. 위험물 법상 경보 설비는 5종밖에 없습니다.
1번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2번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 3번이 이제 비상경보 설비, 종류가 두 가지죠. 비상벨이나 사이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확성장치, 마지막으로 비상방송 설비, 비상방송 설비.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무선통신 설비는 여기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47번입니다. 경보설비의 기준이죠. 제가 지금 문제를 많이 스킵하고 있는데 그냥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스킵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또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경보설비를 설치를 하거든요. 요거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숙지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50번입니다.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 지금 4번이 이동탱크 저장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물을 실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경보설비를 따로 설치를 하진 않죠. 왜냐하면 운전자가 항상 이것을 실어 나르면서 그 안전에 대한 사항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탱크 저장소에는 경보설비를 따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비슷한 단어가 있거든요. 이제 이동 탱크 저장소 말고 이송 취급소라고 있습니다. 이송 취급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배관으로 그 위험물을 수송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경보시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경보시설이 필요가 없다. 이거 같이 숙지를 해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51번입니다. 경보설비 기준에 옥내 탱크 설비라는 건 없습니다. 답은 3번이지요. 52번입니다.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만 얘기하면 이제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인데 얘는 피난설비죠. 네. 답은 3번입니다. 53번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구성, 요소, 기능 쭉 보시면 뭐 감지기, 발신기 내용 맞는데 이 중계기는 증폭장치예요. 이 화재 시 강한 음량으로 주변의 화재를 알리는 장치는 경종입니다. 경종. 경종에 대한 설명이고요. 중계기는 건물이 너무 커서 이것을 이제 다 건물 안에 속속들이 전달을 할 수가 없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의 역할을 많이 하는 장치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61번 문제입니다.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이 원천적으로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때의 그 기준 면적이 있어요. 답만 얘기하면 6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반드시 2개 층 이상을 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경계 구역 면적이 500 이하일 때는 500 이하일 때는 이제 2개 층에 걸쳐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